역사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깊이 있는 삼국지 브리핑 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고초려는 실제 역사적 사실인가 입니다. 여러분은 삼국지의 많은 장면 중에서 어떤 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오늘의 주제는 삼고초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비가 서설한 사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갈량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유비는 3번이나 걸쳐서 제갈량이 살고 있는 초당에 찾아가죠. 오늘날에도 그 고융중이라는 곳에 제갈량에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고초려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었는가? 유비가 그렇게 3번이나 제갈량을 찾아갔었던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죠. 근데 제가 삼국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는 제갈량이 아주 마케팅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삼고초려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제갈량이 남긴 출사표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출사표란 제갈량이 북벌을 시작하면서 2세 황제 유선에게 올렸던 표를 말하죠. 그 표 속에 이 삼고초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선제께서 그런 신을 비천하다 하지 않으시고 황송하게도 몸을 낮추고 굽히시어 3번이나 신의 초막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바로 삼고 신어 초려 지중. 그래서 3번이나 초려에 신을 찾아오셨다라고 제갈량이 유비의 아들 유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3번이나 찾아왔다. 그러니까 나를 잘 해줘야 된다. 사실은 제갈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인물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겁니다. 소설가 남한중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장면을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아마도 많은 분석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유비가 제갈량을 자신의 색사로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만났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제갈량이 천하의 정치 세미나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사람들과 함께 만났고 그랬는데 이제 유비는 제갈량이라는 친구 아주 똑똑하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3번째 만날 때는 이 친구를 한번 스카우트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3번째는 실제로 가서 이제 자네 나랑 한번 일해보지 않겠나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어떤 시대적 환경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갈량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산동성 밑에 예주 지역 이제 출신인데 아버지는 일찍 죽고 작은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형주 남양 지역에 와서 살다가 작은 아버지도 일찍 죽고 자기 동생과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천하에서 자신을 써줄 주군이 누굴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누구와 함께 일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화시에는 이제 그 과거제들을 통해서 관료로 나가려고 했던 게 있었겠죠. 물론 당시에는 과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효렴이라는 어떤 그 벼슬자리 추천을 통해서 이제 관리로 나가게 됐던 거고, 이런 전시, 동안시대 말기처럼 이 전시에는 과연 뛰어난 인물이 누군가
사람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의탁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려고 했던 거죠. 자, 제갈량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자, 그런데 제갈량은 이 남양 지역에서 밭을 갈며 그냥 세월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결혼을 한 거 보면 상당히 전략적 인물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는 황얼령이라고 하는, 물론 역사에는 그냥 황씨 부인 정도로 나오지만 황얼령이라는 좀 못생긴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황얼령이라는 여인은 황승헌이라는 사람의 이제 딸이었는데, 황승헌은 지역에 아주 유명한 명사였죠. 자, 그런데 황승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제갈량을 부릅니다. 자신의 집에 부릅니다. 그래서 술을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럴 말을 꺼내죠.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자네 배필이 될 만하다네. 근데 머리가 노랗고 피부가 검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갈량한테 시집을 보내죠. 제갈량 입장에서는 과연 왜 이렇게 좀 머리도 노랗고 좀 못생긴 황씨부인하고 결혼하게 됐는가? 물론 당시에는 이런 뭐 얼굴 보고 연애해서 결혼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부모들끼리 배필을 정해주는 게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제갈량은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이 황승헌이 사위를 삼는 바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뭐 결국은 이 결혼은 충분히 괜찮은 결혼이었던 걸로 판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황승헌이라는 사람은 형주 지역의 명사였을 뿐만 아니라 형주의 사실상 주인이었던 유표와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죠. 자, 그렇다면 이때 유비는 왜 그렇게 삼고초려식이나 하면서 나이 어린 제갈량을 책사로 모셔야만 했는가? 를 보면 유비의 사정이 상당히 급했습니다. 자, 유비는 20대 중반에 공손찬 밑에서 어떤 천하의 영웅으로서 발길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서주로 가서 잠시 서주목이 되기도 하고 여포라는 자와 서로 배신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조에 잡혀서 조조 휘하에서 몇 년을 보내기도 하죠. 그랬다가 다시 원소한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원소 밑에 한번 이렇게 힘을 써보려고 하다가 결국 원소가 또 관도대전에 질 것 같으니까 이제 남쪽으로 도망쳐서 유표한테 갑니다. 이때 유비의 사실은 직업은 객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용병대장이었던 거죠. 힘 좀 쓰는 이 젊은 사람 몇 사람과 함께 누구 밑에 가서 이렇게 장수로서 힘을 쓰던 거였던 거죠. 유표 밑에 신야성을 차지하면서 있을 당시에도 전형적인 객장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인생을 잘 돌아보니까 여태까지 해놓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유비의 나이가 47살이었는데요. 대략 20대 중반부터 20여 년이 지났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땅 한 평도 없었던 거죠. 그때 유비가 생각해 봅니다. 나한테 부족한 게 뭐였던가? 봤더니 자신의 밑에는 관우와 장비, 조자룡 같은 이 싸움 잘하는 장수들은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략을 다루는 책사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얻었던 사람들이 서서가 있었고 봉추, 방통이 있었고 제갈량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제갈량을 얻게 됨으로써 나중에 익주로 가서 유장을 공략하고 결국은 익주를 얻게 되고 죽기 전에 한나라의 황제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삼고초려를 통해서 나이가 겨우 27살밖에 안 먹었던 제갈량을 얻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갈량은 당시 별로 가진 게 없었던 유비를 왜 주군으로 선택했었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능력이 뛰어났던 제갈량이 조조를 선택했다면 조조가 천하를 평정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제갈량의 주군 선택법을 한번 따져봤더니 제갈량이 조조를 선택했더라도
역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갈량의 주구 선택법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갈량 입장에서 당시에 주군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한번 따져보면 대략 4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갈량이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주군은 바로 형주의 유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조조가 아니고 유표일까요? 유표는 당시에 형주의 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갈량의 처이모부였습니다. 말하자면 장인 황승헌이 유표와 동서지간이었던 거죠. 만약에 제갈량이 형주에 가서 유표한테 벼슬자리 하나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줬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제갈량은 유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 자신을 써줄 건 분명하지만 당시 유표는 미래 전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천하의 평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황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문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큰 야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천하를 자기가 다 공략을 해서 가질 만한 어떤 패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단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조가 있죠. 자, 조조를 딱 봤더니 분명히 이 사람은 미래 전망이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미 화북지방을 자신의 패권 안에 뒀고 조만간 천하를 다 먹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갈량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조조 밑에 가면 기용 전망이 있을까? 물론 낮은 벼슬자리를 얻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의 예를 보는 것처럼 제갈량이 만약에 조조한테 갔다면 아마 100번째 책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설한 사람은 유비 밑에 있다가 유비를 버리고 조조한테 가죠. 그래서 가서 벼슬자리를 얻습니다. 하지만 서서가 이 삼국의 역사에서 큰 공헌을 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갈량이 조조를 선택하면 그냥 좋은 직장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역할은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는 인물은 유비죠. 자, 유비는 미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땅덩어리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황숙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특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용전명은 아주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가 확실하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유비 밑에는 뛰어난 장수는 있지만 뛰어난 책사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할 만한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은 손권입니다. 자, 손권은 미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강동 지역의 패권자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제갈량을 써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이미 형이 가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없었죠. 자, 이 셋 중에서 유표, 조조, 유비 중에서 당신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조조를 선택하는 건 대기업을 선택하는 거고 유비를 선택하는 건 벤처기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조한테 갔으면 편안한 직장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역할은 하지 못했을 것이고 유비한테 가면 미래 전망은 불평하지만 자기가 확실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제갈량의 주구 선택은 대성공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제갈량이 역사적으로 뭐 북벌을 하다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죽고 하지만 지금 중국 역사에서 책사의 대명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갈량은 유비라고 하는 기용 전망이 높은 사람을 주군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삼고초려는 과연 역사적 진실이었는가 라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